생전 비행기에서 안 뛰어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안 때려봤죠. 네. 근데 이거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군대 들어갔더니 한 달 반 있다가 갑자기 뛰어내리게 돼요. 이거 뛰어내리게 되나요? 아니면은 무조건 멈칫하나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공수교육을 시작을 하면 2주 동안 이제 지상교육을 한다고 했잖아요. 강화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지상교육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착지 교육이라든지 뭐 이탈하는 교육이라든지 런닝 착지, 후면 착지 뭐 이런 것도 다 해요. 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모형탑 있잖아요. 11m 이제 사람이 뭐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계속 또 뛰어내려요. 훈련을 해요. 거기서 멈칫하면 또 혼나죠. 정신교육? 네, 혼나고 막 뺑뺑이 막 돌고 오고 막 진짜 정신이 없거든요. 그때 진짜 울면서 막 하고 그래요. 막 공수교육 시작이 되면 3보 이상은 절대 걸을 수가 없어요. 3보 이상은 무조건 뛰어야 돼. 목적지가 3보 이상이 되면 그냥 뛰어가야 돼요. 예, 뛰어가야 돼. 무조건 뛰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체력이 좀 좋아지고 그래서 공수교육이 엄청 힘들어요. 힘들기는 사실. 이미 밑에서부터 육체적이나 뭐 정신적이나 다 키워갖고 그렇죠.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진짜. 저도 첫 강화를 할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정말 그 헬기 뒷문이 쫙 열릴 때 진짜 밑에를 보니까 뭐 진짜 집은 요만하고 모형탑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야, 거기다 헬기 소리는 개금이지 바지랑이 막 피어오르지 전 지옥문이 열린 줄 알았어요, 저는. 군대 가시기 전에 번지 점프는 해보셨어요? 번점을 해본 적도 없죠. 저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어서 뭐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뭐 레저 해본 적도 없고 수영을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배웠거든요. 운동도 배웠지, 그리고 스쿠버도 배웠죠, 그리고 스키도 배웠지, 수영도 배웠지. 군대에서 다 배웠어요. 저번에 조라별님 정보사령부 그분 나오셨고 정보사령부는 싸제 스키장 가서 탄다. 특전사는 어때요? 저도 그걸 봤거든요. 저희도 평창에서 탑니다. 민간인 옷 입고 군인이고 티 안 나게? 그건 아니고 티 나나요? 누가 봐도 군인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군인인데 최대한 티 안 내려고 하죠. 그래도 저희는 뭐 또 선글라스는 다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그럼 이제 수영 한번 여쭤볼게요. 수영을 전혀 못하신 상태에서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군대에서 수영을 알려주나요? 아니면은 뭐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상훈련이 있어요. 그 해상훈련 전에 이제 해상훈련 또 집체교육이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특수교육으로 분류된 스쿠버 교육이 있거든요. 인명구조 자격증도 취득할 수도 있고 그래요. 통상 이제 해상훈련 한 2년차 정도 되면 거진 이제 수영은 마스터 하거든요. 자유형이나 접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나중에 연습하면 되는 거고 군대에서 필요한 훈련은 평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가장 힘을 안 들이고 장거리 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상교육에서 계속 모래바닥에서 이제 막 계속 해요. 시켜놓고 못하면 오리발로 막. 그럼 처음에 공수부대 지원하실 때 어디로 가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요. 250명 정도가 입대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마지막까지 임관을 한 친구들이 177명이에요. 그럼 나머지는요? 다 퇴교했죠. 중간에요? 중간에 집으로 가고 뭐 울면서 집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 뭐 쫓겨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체력이 안 되면 뭐 자질 안 된다 나가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런데 177명 동기가 임관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뽑으러 와요. 707에서 선발을 먼저 하러 오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 동기가 6명이 착출이 됐는데 그 중에서 또 제 동생하고 제가 또 둘 다 뽑혔어요. 그렇게 뽑아주셔가지고 동생하고 같이 군생활을 하게 된 거고 나머지 여단 같은 경우는 뺑뺑이를 돌리죠. 처음에 차출만 그렇게 하고 그때는 뭘 기준으로 뽑아요? 707 같은 경우는 내무 생활의 그런 것들을 다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제 뽑으러 오시는 분들마다 달라요. 그 지역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또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잘하는 애를 뽑고 싶다. 그러면 축구 잘하는 애들을 선별을 하는 거고 어떤 기준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동생하고 저는 운 좋게 좀 뽑힌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또 군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가지고 처음에 내무생활도 같이 해줬겠네요 그러면은? 그럼요. 하면서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많이 보고 했죠. 처음에는 들어갔을 때 엄청 혼나고 또 군대 가면 이제 그때부터 형이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단둘이 있을 때만 형 괜찮아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초코파이 서로 하나씩 챙겨주고 그래 우리 힘내자 잘하자. 동생이 혼날 때 같이 서로 혼나고 막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군대 선배들 중에서 한 분이 얘 둘이는 둘 중에 하나다. 정말 군생활 잘하거나 아니면은 둘 다 타령할 거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전자를 택한 거죠. 우리 둘 다 군생활을 어쨌든 잘해보자. 서로 의지가 돼서 잘하거나 그렇죠. 서로 손잡고 타령하거나 그렇죠. 파병도 다녀오셨어요? 네, 0년도 때 이라크 파병을 갔었죠. 자이툰 사단이었는데 민사작전을 수행을 합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구호물품이라든지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사단장 및 부사단장 지휘관들 경호 업무를 맡았죠.
한국군이 파병을 갔을 네. 경우에는 보통 대민 지원 위주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그때 네. 하셨던 거는 경호, 예, 경호 업무 업무를 하신 거고, 네네. 한번 파병 가시면 네. 기간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파병 가기 전에 소집이 돼서 한 2, 3개월 정도 훈련을 해요. 가서 한 6개월 정도 하고 7개월 차에 넘어오는 거죠. 대테러 업무는 그건 이제 국내에서 하는 거죠. 만약에 국 내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이 되면 경찰특공대가 주임무를 수행하지만 국 외쪽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대가 수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대테러 작전이라고 하면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건물에 대한 테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항공기에 대한 테러가 있을 수 있고 선박에 대한 테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구출한다든지 테러범을 사살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주로 했죠. 세트장이 있는 거예요? 아까 특수전 학교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훈련장이 있어요. 국가 대테러 훈련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특전사 같은 경우는 특수전을 많이 해요. 특수작전, 타격이든 정찰 감시 임무든 아니면 공중 재보급이든 그런 훈련들이고 707 같은 경우는 그거 플러스 대테러 업무가 추가가 되는 거고 또 플러스 공중 강습 작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특전사는 보통 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월급여가? 일반 육군보다는 좀 세요. 왜냐면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군보다 그래도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많다고 생각하면 되고 뭐 강화까지 하게 되면 이제 좀 더 나오고. 그래서 하사 때 제가 급여를 받았던 게 그때 당시에는 근데 많이 안 오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네네네 170만 원, 180만 원? 그 정도 받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수당 나오는 데에 따라 또 틀리죠. 떡값도 나왔고 성과상여금이라고 해가지고 성과 달성된 만큼 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치용치 같은 경우는 또 대테러 수당이 또 따로 나왔어요. 대테러 수당이 아마 우리나라 군 수당 중에 세 번째로 셀 거예요. 첫 번째가 전투기 조종사, 두 번째가 이제 잠수함, 세 번째가 대테러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대테러 수당이 계속 좀 많이 나왔죠. 매달 나왔으니까. 그러면 제일 많이 받았을 때는 얼마까지 받아보셨어요? 하사 때 같은 경우는 성과상여금 포함하면 한 300만 원 가까이. 그리고 파병 갔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거진 200만 원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기본 그러니까 본봉 플러스 파병 가게 되면 수당이 안 나오니까 390만 원, 4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한 4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 장기는 언제 결정하는 거예요? 저 때는 3년차 때부터 장기 심사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바뀌어가지고 일단 연장을 해서 4년차 때 연장을 하면 이제 3년 동안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5년차, 6년차, 7년차 동안 3번의 이제 장기 선발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지원을 해서 장기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때 장기가 되면은 또 얼마나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55세까지 가는 거죠. 55세 정년이니까. 그러면 연장해서 그 3년 안에 또 안 되면은 이제 전역해야 되는 거고. 전역해야 되는 거고. 근데 통상 군생활 원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거진 장기가 됩니다. 이제 장기를 생각을 하고 있다면 부고 평정이라든지 표창, 상훈, 그리고 자격증, 교육 성적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장기 선발, 진급 이런 것들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신경을 쓰시면 장기 선발은 크게 육군이든 해군이든 공군이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공수부대 생활을 하시면서 이거 아무래도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여기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언제예요? 늘 들었죠. 늘 눈 뜰 때마다 들었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제일 처음에 입대했을 때 후보생 때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간에 진짜 나태했던 생활들과 해보지도 않은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 공포감 그리고 틀에 맞춰져 있는 그런 생활들이 처음에 정하기 힘들죠. 새벽에 띠띠띠띠띠 알잖아요 그거. 그 소리 진짜 네, 싫어. 그 소리 정말 진짜 그렇게 처음에 후보생 때가 진짜 쉬는 틈 없이 교육의 연속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만 버티면 솔직히 여단 생활은 물론 이 훈련은 힘들고 하지만 그만큼 또 이제 군생활 하다 보면 후배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707은 진짜 인원을 적게 뽑다 보니까 후배도 진짜 적게 들어와요. 제가 2년 영내에서 나갈 때까지만 해도 진짜 밀대걸레 잡고 진짜 총사가 댕기고 막 그랬어요. 취침 나팔 소리가 제일 좋았어요. 알잖아요. 띠디디. 또 반대로 그래도 역시 내가 이거 하길 잘했다 특수부대 오길 잘했다 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였어요? 일단은 내 자신의 발전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말 일반적인 학생이었고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는 편도 아니었고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지없는 그런 친구였는데 근데 그만큼 군대에서 많은 거를 배웠고 느꼈고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경호 업무 그런 것들을 자부심을 가지고 군생활을 했던 것 같고 국내외 VIP들이 무조건 707에서 이제 시범을 보이거든요. 뭐 레펠이라든지 저격 그리고 내부 소탕 등등 이런 시범들을 보이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다 정말 놀라거든요. 우리나라 군의 전투력이 이 정도구나. 예전에 MB 정권 때 아랍의 왕세자가 왔었어요. 중요한 수주 계약도 있었고 그걸 하러 오면서 707에 방문을 한 거죠. 시범을 보였는데 그 아랍 왕세자가 우리 군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아랍 왕세자가 보내달라 해서 6개월마다 가거든요. 특전사 인원들 가서 아랍 특수전 부대하고 같이 연합전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이 특전사 어떤 분이 하시면 좋다? 일단 국가 최고의 보루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특수부대는 가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가 지원을 해도 모험심이 있고 그리고 도전 의식이 있고 정신력과 자부심, 명예심만 있으면 누구든지 특수부대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역분들한테 좀 걸릴 수도 있는 이 보완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깊숙이는 못 들어간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저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올려주시면은 답해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공수 특전사 출신 STC 부사관 장교 학원에서 대표직을 맡고 계시는 김강선 대표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이 들어봤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